지금 대출 고민 많으신 분들은요, 오늘은 이제 이 책 설명드릴 건데, 아는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이라는 책이고요. 오늘 아무튼 이 책의 저자님과 대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또 미니 특강으로 준비해 봤으니까 알차게 좀 활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대출이 거의 뭐 부동산의 거의 8할을 결정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콘텐츠도 다 대출 콘텐츠고. 네. 네. 그래서 정말 돈만 있으면, 대출만 좀 잘 나오면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무튼 네. 좀 오늘 팁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대출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뭐 공급대책 내세우고 있고요. 뭐 조금 전에는 오세훈 시장이 또 서울시만의 공급대책 발표했는데 그냥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면 뭐해, 대출이 없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못 사고 뭐 갈아타기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스마트 튜브는 1월 달부터 예고했었거든요. 올해는 대출의 해가 될 거라고 말씀드려서 계속 대출 관련 콘텐츠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이 분야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좀 이슈를 갖고 계시고 많은 노하우로 많은 분들에게 도와주시고 계시고 있고요. 그런 노하우를 엮어서 아는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이라는 책을 출간해 주신 하루한보 이동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잘생겼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상담 많이 들어오죠? 개인적인 상담,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굴 보려고 오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네네. 저는 현재 대출 강사, 대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영 하루한보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출 상담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대출 컨설턴트랑 상담사랑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뭐 대출을 직접 실행을 바로 도와드리고 이런 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이제 대출을 1:1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저 포지션이 조금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출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 받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는 분이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대출 상담사를 하더라도 자기 상품 쪽 막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을 알려주시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어떤 채널이나 콘텐츠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 이름 한번 알려주세요. 네, 블로그가 하루한보라고 검색하시면 하루한보 네이버에서 제 소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블로그 링크를 타서 들어가시면 돼요. 하루한보의 머니시크릿이라는 블로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루한보의 머니시크릿도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 좋거나 그냥 사셨으면 좋겠네. 제가 좋아하는 동생 옥탑방 보보스 김종률이 늘 외칩니다. 책은 사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사고 시작하시죠. 예. 왜냐면 제가 이틀 전에 받아갖고 읽어봤는데 단번에 읽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출 전략의 거의 모든 것이고, 더 좋은 것은 지금 딱 필요한 대출만 딱 담았거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는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이고요. 여기 채팅창에도 구매 링크가 있고 영상 밑에도 있으니까 예스24 교보문고 구입해 주시고요. 오늘 한번 순위 좀 올려봅시다. 이 좋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다 이거 구매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가 대출을 정말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역량을 한번 최대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요즘 대출계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아무래도 최근에 627 규제, 97 규제 이렇게 규제들이 나와가지고 대출을 받고 또 이제 집을 못 산다. 현금만 많아야지 집을 살 수 있더라. 예, 이렇게 부모님 도움을 받거나, 맞습니다. 원래 부자이거나. 네네. 예, 근데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원래 부자도 될 수 있고 모아둔 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20, 30 그리고 40대 초반까지는 월급은 많아. 그다음에 그렇죠. 연봉도 좋고 좋은 직장인데 기존에 집이 없거나 자산이 없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네네. 예, 그럼 어떻게 보통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본인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출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시거든요. 그거예요, 좀. 네네. 그런데 한 번쯤은 대출을 조금 파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봉이 그래도 조금 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이 되니까요. 한번 오늘 얘기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오늘 준비한 건 볼까요, 그럼? 네네, 좋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 알려드리고. 제가 중간적으로 질문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신동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제가 쓴 책은 아는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실수록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단계까지 아무래도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 단계가 넘어가기 힘들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께서
알게끔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책을 집필하고 여기에 출연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조금만 더 드리면은 네. 저는 금융기관에 재직을 했었어요. 네, 금융기관에 재직을 했었다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도 재직했겠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대출 컨설턴트까지 하게 되는 이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퇴직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번 정도 대출 컨설팅하고 강의는 거의 한 2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네. 많이 하셨어요. 네네. 야. 무료 강의, 유료 강의 정말 가리지 않고. 네. 네. 그 얼마 전에도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부산 어디 가셨어요? 네네. 부산에 이제 해부스라는 대출, 아, 해부스라는 제일 부동산 유명한, 커뮤니티, 예, 거기서도 예. 강의하고 오고, 열심히 그렇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투표에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어떻게요? 네, 뭐 굳이 전략까지 알아야 되냐? 아. 대출 지금 우리가 왜 꼭 알아야 돼? 네. 이제 그리고 집 살 생각 없으신 분들도 이제 나는 집 안 살 건데 대출 알기 싫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평생 몰라도 대출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만약에 그게 최선이라면요. 네. 그래서 대출을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러운데 억지로 제가 쓰라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쓰면 뭐가 유리한지 알려드리고 그게 최선이면 사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출을 쓰는 게 최선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이야기를 좀 섞어서 저는 왜 어떤 사건에 처했을 때 대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출이 최선인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께 그 포인트를 알려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왜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설명드리는 입장이 되었는지 조금 이해시켜드리면 훨씬 더 잘 들리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20대 때 좀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30살까지 취준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수였는데 네.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대리과장 할 때 저는 백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2개를 하면서 취준생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렸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고시원비 뭐 제가 내고 이렇게 네. 하면서 근근히 제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네. 문제가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소서를 준비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한다는 게 다른 분들은 분명히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예, 아르바이트 2개 하고 나면은 너무 체력이 소모돼서 네.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서 저는 이제 계속 이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깔짝 자소서 쓰고 네. 다시 다음 날 오고 또 아르바이트 하다가 깔짝 자소서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지치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자야 되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더 그냥 피폐해진 생활이 반복이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최선인가? 지금 이렇게 계속 취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거를 고집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막 고민을 하다가 네. 문득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보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보험이요? 네네. 예. 제가 이제 어머니께서 보험을 물려주셔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버니까 그 네. 보험료도 내가 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20만 원어치 보험을 계속 납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잘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문득 떠오르면서 네. 보험 약관 대출이란 게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문득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보험 앱에 들어가서 보험 약관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봤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대출이. 저는 원래 백수니까 대출을 대부분 안 해주려고 안 하잖아요. 해주죠. 뭐 신용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보험 약관 대출은 내가 신용이 어떻든 간에 그냥 보험이 있으니까 담보가 만약에 있으니까. 네, 네. 돈을 안 갚으면 그걸로 갚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험 약관 대출을 예, 받았습니다. 남들은 얼마나? 네. 금리가 7%에서 8%인데 네네. 500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오. 남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는 네. 조용히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5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아니 뭐 그 알바로 한 달에 150 받던 분이 500만 원 벌었으면 많이 그죠. 받은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한 게 만약에 이거를 실행시켜서 내가 통장에 넣어놓으면 일단은 3개월 동안은 알바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알바를 아예 안 하면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그냥 네. 일단 알바 한 개를 그만두고 네. 한 6개월 정도 버텨보자 이걸로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실제로 취업 준비에 올인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저는 산 거죠. 오. 네.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사고 나니까 이제야 오후 시간에 온전히 스터디에 집중하고 그리고 자소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야. 네. 그렇게 해서 집중했더니 제가 네.
금융기관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딱 대출 받고 한 5개월 정도 만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되게 센세이션을 느낀 게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된 거죠. 야, 이거 굉장히 울림이 있는 얘기네.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고 나니까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찬스를 잡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저는 이거 대출 잘 활용하면 진짜 좋은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위기를 겪게 되는 게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취직이 늦다 보니까 아내는 일단 대기업 먼저 취직해서 좋은 데 갔어요. 취직해가지고 이미 뭐 잘 직급을 잘 밟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막 취직해서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웃긴 게 이 아내가 그 대기업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꾸 제가 남자친구로서 뻔히 있는데 자꾸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는 자초예요. 좋은 직업에도 아마 훌륭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건이라고 생각했겠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남자친구랑 이제 막 취직해가지고 연봉도 얼마 안 되는 친구랑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상처를 많이 받고 위기감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막 자격지심도 심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나? 안 되겠다. 이거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안을 딱 했는데 아내가 아무래도 이제 기반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뭐 당연한 프로세스죠 이거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미루자. 나는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집을 뭐 전셋집이든 우리 집이든 뭔가 집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중에 현금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죠. 이런 와중에 제가 또 이제 머리를 씁니다. 과연 최선이 무엇일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칫하다가 뭔가 딱 스파크 하나만 튀면 뭐 잘못하면은 놓치겠구나. 그렇죠. 되게 좋은 아내니까.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너무 잘생긴 착한 사람이 직업도 좋고 막 집도 있대. 그러면 살짝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꾀를 쓰려고 계속 이제 규정집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금융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 대출 규정집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 아내 회사의 내부 규정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사내 대출이 있으니까. 그렇죠. 대기업들은 사내 대출이 있죠. 저리로. 맞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의 사내 대출 규정도 막 찾아보고. 근데 그러면서 틈새 같은 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대출이 70% 가능했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70%? LTV? 집값에 LTV가 집값의 70% 정도 가능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하고 사내 규정을 파다 보니까 사내 규정까지 활용하면 LTV를 한 85%까지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대박. 이 사내 규정에 저희 회사에 그 LTV를 명시를 안 해놔서 따로 이 LTV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는 제 사내 규정까지 딱 더하니까 LTV가 80에서 85% 사이 이 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받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현금 3,500 정도는 있었고 나머지 금액만 좀 더하면 되니까 신용대출은 금융기관에 재직하다 보니 신용대출은 잘 나와서 그렇게 해서 신용대출까지 받으니 거의 대출을 한 95% 정도로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야, LTV에? 네네네. 집값에. 야.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와. 저는 이 집값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런 거를 그냥 차치하고 제가 이렇게 근저당권이 실제로 3개가 잡히는 게 실제로 이게 증거거든요. 사내 대출까지 활용했다는. 저는 다른 거를 차치하고 이게 집을 사면은 돈 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잖아요. 취업 그리고 결혼. 정말 중요한 3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렇게 결혼까지도 저는 대출을 활용해서 놓치지 않았다. 그 기회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감동인데. 감동이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을 텐데 저는 이러다 보니까 이 대출에 대한 힘을 이 단순히 그냥 돈이랑 연관짓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많은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출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 살짝 질문이 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지원을 하거나 도와주시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셨어요? 네네. 그 부모님께서 당시에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양가 부모님 두 분 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깨를 부리게 됐죠. 근데 그게 뭐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뭐 전세금이라도 아니면 뭐 집 산다고 일부라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 케이스인데 대출을 일단 첫 번째 받았잖아요. 저걸 부모님이 알았으면 말렸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가 돈이 있다고 대출을 받아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 왜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대출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서. 맞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하시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출을 꼭 굳이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께는 그냥 최선이 뭔지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안 받아도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스토리를 말씀드렸으니까 네. 현재 이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인지는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인지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출 규제가 엄청 심해졌어요. 627 규제가 사실은 과거에 있던 규제가 다시 부활된 정도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가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 완화됐다가 합니다. 그런데 강화된 게 싹 다 없어지면서 완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가 10개 됐으면 그럼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 완화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규제가 계속 겹겹이 쌓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다 보니까 627 규제가 터졌을 때 그 쌓여온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완전 숨을 막히게 된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는 뉴스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났다. 예, 대출 안 나와. 이렇게 바로 단정 지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사가 이렇게 역대급 대출 규제 뭐 이러면서 영끌한 사람들 망했다. 집 못 산다. 이런 식의 기사도 나왔는데 문제는 3개월 지나고 나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네. 맞아요. 3개월 지나고 나서는 이제 강남 3구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 대중이 얘기하는 것에서 진실을 우리가 잘 골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영끌족 망했다. 뭐 대출은 절대 못 받는다. 이번 정부 대출 규제 계속 나올 것이다. 뭐 그러니까 집을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집 못 사겠네. 라고 하고 이제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안 사면 되겠지. 안 사면 되겠지. 마음을 좀 놓게 돼요. 그렇죠. 예, 마음을 놓게 되는데 이거를 되게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출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해요. 대출을 모르니까. 네, 대출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럼 이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안 되겠지 하고 거기서 더 이상 공부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야 이제 대출 안 된대 라고 하면서 스피커 역할을 하세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고 나서 나도 안 되는구나라고 이게 손 놓지 말자. 네, 대출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대출을 공부해서 뭔가 틈이 있겠지라고 생각으로 딱 넘어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시다시피 규제가 있어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누군가는 대출을 받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 규제 틈새라고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 규제 지역이 아직은 강남 3구랑 용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토지 거래 허용이 네네. 아니라 투기 과열 지구면서 조정 대상 지역. 맞습니다. 보통 예.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대출기 거기는. 예. 맞습니다. 네. 대출이 굉장히 안 나오는 지역 한마디로 네. 그 지역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싸잡아서 뭐 서울 이제 대출 안 나온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이라도 원래 수도권에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묶여 있다고 다 생각하는데 수도권이라도 비규제 지역이면 아직까지는 대출 한도 6억까지 그리고 대출 집값의 70%까지 둘 중에 작은 금액이죠. 네네. 네. 그 금액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뭐 영등포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영등포 10억짜리 아파트 많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아직까지는 6억 대출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60%는 나오는 것이죠. 네, 또는 영등포의 아파트 뭐 8억짜리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70% 곱하면 5억 6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5억 6천까지는 대출이 나온다. 그러니까 DSR이라는 규제를 통과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아직까지는 70%까지 대출이 나온다. 규제 지역만 아니면. 그렇죠. 예. 규제 지역이 몇 개 안 돼요 지금? 네네, 몇 개 안 됩니다. 예, 서울도 4개만 있고 경기도랑 인천은 규제 지역이 없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뭐 다 규제가 아니잖아. 뭐 맞습니다. 토지거래 예. 허용도 아니고 진짜 뭐. 네네. 예, 대출 규제도 6억 규제도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그 지방의 1급지들 네네. 대출 풀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20억 하든 30억 하든. 네네네. 6억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다주택자라서 진짜 다주택자만 아니면 달려갔을 텐데. 네네.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규제가 겹쳐서. 네, 아무튼 네. 대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제 다 같이 손을 나와버리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아는 사람만 요 틈새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포, 성동 그리고 서울의 이제 외곽 지역까지 다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그럼 나도 대출 나오나 생각했을 때는 이미 올라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으셨던 분들이 네. 미리 샀으니까. 그렇겠죠. 여기는 아직까지 대출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 대출 규제가 지금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약간 애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대출 규제가 나오거나 만약에 규제 지역으로 다른 데가 묶여버리면 이제 진짜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패닉 바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구세라님 보세요. 요즘 마음이 급하다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마음이 네. 급하대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오히려 집을 갑자기 서울은 빠르게 사는 현상이 규제적으로 그렇죠, 묶일 것 그렇죠. 같으니까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지금 형태가 어떠냐면 나중에 올랐어야 할 집값이 지금 미리 오르고 있다. 맞네요. 네, 이렇게 이래가 되고 지금 선제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다.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대출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도 빠르게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결정을 하기가 힘든데 네. 대출을 아예 모르고 있던 사람은 알아보는 과정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피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규제는 또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규제의 완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대출 규제는 항상 강화되는 방향이었다가 완화가 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는 찔끔해요. 네, 완화는 너무 찔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규제가 쌓이죠. 그리고 완화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 완화가 되는 시점은 절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때입니다.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규제를 완화한다? 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것 아닙니까? 집값 계속 올리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는 폭락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폭락할 수도 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실 거 아니네요. 네, 그런데 이게 폭락을 하려면은 네. 많이 느끼셨겠지만 금리가 막 엄청나게 폭등을 하거나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공급이 많거나 네. 이런 조건들이 겹치지 않으면 사실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는 게 더 힘들겠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대출 규제를 왜 해요? 예, 그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대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네. 공급이 없으니까 네네. 공급을 할 때까지 좀 참아달라 뭐 이런 메시지인 거잖아요. 규제한다는 것이. 네,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 앞으로도 규제할 거야 구두 개입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규제 계속 할 거다라면서 막 계속 뉴스 언론에도 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결국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시 또 하락하고 완화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최소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알아보는 거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승할 때 알아보고 그럼 나중에 하락할 때 사도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알아는 보자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출 공부 저는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네. 책을 안 읽어도 상관없지만 네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만히 있고 싶으시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시면 네. 최소한 이런 논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논리가요? 예. 지금 굳이 대출을 받아도 집을 사지 않고 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가 네.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졌을 때 집을 사면 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분석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집값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면은 이렇게 1, 2, 3번처럼 해도 돼요. 근데 이런 논리를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최선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논리가 섰어. 무조건 집값은 이제까지 상승한 거 다 취소될 만큼 다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세웠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죠. 당연히. 네. 예, 돈을 모으는 게 나으니까요. 이자 내는 것보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공부는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책이구나. 그렇게 나온 책이. 네네. 살 수 있는지 알아나 보자.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초보분들도 다 나의 대출 한도 같은 거를 계산할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진짜 그냥 알아나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스텝 나아갔을 때 이제 그때서야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답답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읽어보지 마시고 일단 사세요. 예, 사시고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사면 목차부터 벌써 딱 보면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일단 사면은 여러분들이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하나요? 지식이라는 게 반 정도는 이미 올라간 거고요. 읽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되는 것들이고 그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대출 맞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대출 받기 전에 무조건 읽어야 대한 필독서입니다. 아는 필독서.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 지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실시간 한번 순위 한번 올려줍시다. 예, 여기 또 채팅창 여기 있고요. 예스24 교보문 거 요 영상 밑에도 있으니까요. 예, 지금 예스24 교보로 좀 화력을 좀 모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는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 네, 지금 한 분님께서 열심히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강의를.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 스토리도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이 대출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책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만 하고 가면은 너무 홍보만 하고 가는 거니까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대출 지식을 몇 가지 전수해드리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만 보셔도 분명히 중요한 핵심은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가장 중요한 대출 지식은 이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LTV, DTI, DSR. 예, 이게 이제 가계대출 규제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집값이 폭등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지표들을 만들어서 이 지표들을 다 통과해야지만 대출을 하게끔 구성해 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LTV, DTI, DSR을 다 통과해야지 대출이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LTV, DTI, DSR을 모르면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이다. 뭐 DSR은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다. 근데 이거 보면은 너무 안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뭐 영어를 직역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단어들 같은 거 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많이 접하셨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대출 한도를 구하는 데 써먹는 것이냐. 그래서 내 대출 한도가 어떻게 변하는 건데는 잘 알지 못하세요.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규제를 그 단어에 대한 뜻을 해석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이게 실전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힌트를 드리고 가볼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100번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네, 실제로 계산을 해볼 건데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의 상황, 이제 저는 상황을 예시를 하나 정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입해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가 아닌 어떤 분이 계십니다. 네, 어떤 분이 계신데 연봉이 6,800인 거예요. 네. 나쁘지 않죠. 네. 네. 이분이 비규제 지역 9억 5천짜리 아파트를 하나 발견해서 수도권에 아파트를 매수하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신용대출을 기존에 3천만 원 어디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3천만 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이자만 내고 계시고 그리고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3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래요. 네, 그래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네. 네. 그냥 일반적인 아주 네네. FM적인 그런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사회 뭐 대기업에 취직한 사회 초년생의 모습 네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려면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 계산기를 가셔서 이거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네, 뭐 부동산 네. 계산기라고 하는 뭐 프로그램 네. 아니면 그 어플 네네.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황을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여기서 계산 직접 해볼 수 있나요? 그럼 네네. 제가 그러면은 계산하는 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 그러면 이해가 잘 되실 테니까. 뭐 인터넷 아무거나. 네네. 이게 뭐 구글 할까요? 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네, 건 이거 아닌 거랑 또 네. 차이가 크니까 네, 한번 해볼 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녹화본도 보시면서 그거를 나중에 꼭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연봉 6,800만 원이라고 참고로 부동산 계산기닷컴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DSR. 예,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대출 한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봉에 6,8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연소득 6,800만 원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대출이 있다고 했죠? 아까 저기 뭐야? 신용대출. 신용대출. 그죠? 예. 예. 신용대출을 3천만 원 갖고 3천만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3천만 원 가지고 계시고 대출은 만기시 상환, 즉 이자만 내는 대출을 보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금리는 아까 6%라고 했고 만기시 상환이라서 이자만 내니까 사실 대출 기간은 여기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12개월로 입력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입력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가로 입력하는 것은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입력해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9억 5천짜리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9억 5천짜리인데 제가 비규제 지역에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얼마 나온다고 했죠? 70%? LTV가 맞습니다. LTV가 70%죠. 네. 네, 그러면 9억 5천에 70%면 네. 한 뭐 6억은 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넘죠. 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는 6억 제한이니까 네. 6억이 나오나 알아보자. 라는 6억만 나와도 뭐 조금 뭐 예. 그죠. 예. 예. 그래도 이제 내 현금 3억 5천 정도로 그나마 줄어드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6억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입력하실 때는 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셔도 되고 원리금 균등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자만 내면 좋은데. 비슷하니까. 네. 네. 근데 원리금 균등이 참고로 처음에 빠져나가는 원리금이 작아요. 작죠. 예.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대출 기간은 지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를 살 때 최대로 할 수 있는 대출 기간이 360개월밖에 안 돼요. 30년. 네, 30년. 네. 네. 그래서 360개월 입력하시면 되고 내가 새로 받는 대출이니까 위아래 똑같이 일치시키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아까 4%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네. 참고로 여기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DSR 때문에 여기다가 뭐 더 높게 입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일단 생략할게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딱 DSR 계산을 눌렀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금융기관은 이 DSR 수치가 40%를 넘으면 대출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이 DSR이 어떤 걸 뜻하냐면 내가 연봉 6,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연마다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와 원금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연마다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와 원금이 내 연봉의 40%가 넘어가는 순간이면 나는 그 대출은 못 해주겠다. 그렇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딱 DSR 계산을 눌렀을 때 이게 40%가 계산이 값이 넘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6억은.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안 되네요. 너무 넘어버리는데요. 어떡하지?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DSR 40% 넘기지 않는 순간을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입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줄여볼게요. 4억 5천은 되려나? 이러면서 이제 줄여서 입력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이게 또 40% 안 넘으면 대출은 되는 건데 또 40%를 넘네요. 그러면은 이제 더 줄여보겠습니다. 네. 화끈하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억 5천으로 줄여볼게요. 그러니까 6억 못 받는 분들이 꽤 많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네. 예. 3억 5천을 줄이니까 그나마 40.96. 거의 맞췄네 이제. 네네. 예. 그냥 3,400. 예, 3억 3천. 네. 네. 아마 3억 3,500이어야 될 거예요. 네, 3억 3,500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40% 넘지 않는 수치. 네, 이 정도 나오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6억을 신청을 했는데 금융기관이 고객님 안 돼요. 고객님 지금 DSR 40% 넘어서 줄여야 돼요. 라고 하면서 간신히 3억 3,500만 원 됩니다. 고객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잖아요. 신용대출 저 갚아버리겠네. 이자도 비싸고 씨.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대출 그나마 이 주담대를 늘리는 방법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뭐 신용대출을 10년 분할상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다 남겨져 있는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 3억 3,500만 원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제 멀어져 가는 게 좀 체감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 수치만 보신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한도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가 있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대출을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 진짜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시중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시중은행이 괜히 안전한 것 같잖아요. 네. 예, 대출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뭔가 안전을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는데 시중은행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너무 크고 우리가 가계부채 규제를 하려면 그 가계부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곳만 때려잡으면 가계부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항상 제일 먼저 때려맞고 가장 심하게 때려맞는 곳이에요. 규제를. 그런데 여러분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상호금융이 아니라도 이 은행이 아니라도 상호금융, 신협, 농협, 수협 이런 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하나생명 이런 보험회사도 전부 다 대출을 취급합니다. 그렇죠. 금융권은 대부분 다 뭐 하죠. 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 상호금융이나 보험사는 이 그나마 규제를 조금 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아까 DSR 40%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상호금융이나 보험회사는 DSR을 40% 넘겨도 괜찮아. 네. 50%만 넘지 않으면 돼. 라고 하면서 DSR 10% 여유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럼 DSR 10% 여유가 끼키야 10%인데 뭐 얼마나 대출이 늘어나겠어 생각하실 거잖아요.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봅시다. 10%.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수치를 49%까지 올리는 순간까지 요 금액을 올려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재밌네. 네. 4억 5천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왠지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딱 오. 맞았네요. 한 번에 맞췄네요. 한 번에 맞췄네. 네네. 그러면은 지금 금액 차이가 얼마죠? 1억 1,500만 원. 그렇죠. 지금 1억 5천을 더 많이 받은 거잖아요. 네, 와, 맞습니다. 대박. 네. 예.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1억 1,500만 원 현금이 더 필요했다가 이제 그 부담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네네. 그나마 이제 집 살 수 있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네. 야, 10% 차이고 이게 단순히 금융권만 바꿨을 뿐인데. 맞습니다. 네네. 예, 금융기관만 바꿨을 뿐인데도 갑자기 맞아요. 이게 입지가 바뀌고 네네, 맞아요. 주변에 사는 그 주변 지인들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 맞습니다. 네. 입주민의 신분 계층이 바뀌네요. 맞아요. 야, 좋습니다. 여기서 한 스텝만 더 나아가면 또 있습니까? 네. 오, 야, 아까 어떻게 빠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신용대출을 만약에 갚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또는 신용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네. 예. 그러면 신용대출을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을 삭제. 해보면 네. 그러면은 DSR 여유가 생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까지. 금리도 또 6%대에서 4% 내려오니까 더 좋지. 예. 그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50%에서 아직 13%, 12% 정도 여유가 또 있네. 그럼 대박. 이만큼 대출을 더 실행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아까 최대 한도가 6억이었잖아요. 예. 수도권이니까 이게 과연 더 나올까? 한번 해볼게요. 6억까지? 네, 6억까지 나올까? 좀 무리인 것 같나요?
그런데 딱 5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6억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신용대출 3천 상환하면. 아니 연봉이 1억이 안 되는데 나오네. 그죠. 오 대박이다. 이거. 여기까지 성큼 다가서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어요. 한 5억 5천 정도에 머무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조금 더 자세히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실제로 지금 3억 3,500에서 6억까지 올라왔어요. 대박.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이걸 해보냐 안 해보냐에 따라서.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제가 다 책에 써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책 보고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이 책입니다. 네. 바로. 무작정 따라하기 마냥.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 네네. 이렇게 한 땀 한 땀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일반적인 1금융권에서는 3억대 대출이 나왔는데 6억 다 받을 수 있어.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노하우들을 지금 우리가 무리해서 뭐 대출 사채를 쓰겠다, 뭐 피트프 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금융기관 바뀌고 그다음에 또 신용대출을 일반 대출을 바꾸면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한 책이 바로 아는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예, 지금 예스24 교보문고에서 절찬리 판매 중이고요. 아마 이거 교보문고에 또 깔려 있죠. 네네. 예, 교보문 가서 사셔도 될 것 같고요. 마음 급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채팅창이랑 밑에 영상 밑에 들어가셔갖고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지금 바로. 예,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아마 이 방송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원리금까지 어차피 부동산 계산기에서 계산이 돼요. 그쵸. 그래서 원리금이 감당 가능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대출 받으면 매월 뭐 한 300, 400 받으면서 그냥 평생 빚만 갚으면서 살아야 될 줄 알았다. 네. 근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 감당 가능합니다. 한 분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네. 그리고 제가 책의 대출 규제를 대출 규제가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서 2번 바뀌었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바뀌어. 진짜 너무한 네네. 것 같아. 그래서 이 대출 규제를 반영하려고 계속 수정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은 대출 규제가 전부 반영된 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대출 규제를 굳이 한 눈에 보기 위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네. 근데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모든 걸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한 면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부분만 봅시다. 요 부분. 어차피 우리가 다들 수도권만 사고 싶어 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보시면은 1주택자가 만약에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은 과연 대출이 얼마 나올 것인가? 요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잘 보시면은 1주택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생애 최초 아니고 무주택 아니고 여기 밑에 잠시만요. 레이저 포인터 좀 쓸게요. 써야 됩니다. 마음껏 써요. 네네. 여기 보시면 무주택자는 아니니까 1주택으로 넘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주택이니까 더 이상 대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1주택자가 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쭉 가보면 70%까지 나옵니다. 오. 6억 한도로. 그렇죠. 무주택자랑 똑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좋네요. 아주 좋네요. 근데 대신 여기 글씨가 하나 써 있죠. 뭐라고요?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그렇죠. 666 네. 조건이 다 달라붙죠. 맞습니다. 666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주택을 이미 갖고 있으면 대출을 해주긴 해줄게. 그런데 그 대출을 받고 나서 새로운 집을 사게 되면 기존 주택은 6개월 안에 처분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즉 1주택자는 대출이 안 된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1주택자라서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처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기존 주택을. 그래서 추가로 하나 사놓고 나는 2주택자로 쭉 가고 싶어. 그런 분들은 대출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조건 처분 조건을 걸어야지만 대출이 나온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사실은 제가 규정을 한번 싹 다 해석해 드리려고 한번 강의를 열어보려고 교환을 만들었거든요. 네. 끝도 없습니다. 너무 규정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또 바뀔 줄 몰라 또.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규정을 다 책에 넣어놨어요. 아.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하시면 되고. 책이 두툼합니다. 네, 네네. 두툼합니다. 맞습니다. 37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진짜 거의 400페이지 가까운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책을 보시면은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게 전부 책에 나와 있으니 그거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분께서 뭐 70% 대출이 무조건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DSR은 통과해야 되니까 LTV, DTI, DSR 전부 통과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DTI 60%, DSR 40%나 50% 이 두 가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DTI는 여러분들께서 보실 일이 별로 없으세요. 예, 그래서 거의 한 10명 중에 9.5명 정도는 DTI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 우리 어차피 알아보는 단계잖아요. DTI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LTV랑 DSR만 통과하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DTI는 통과되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DTI 계산은 상담사나 은행원한테 넘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TV DSR 통과하는지 계산 아까 부동산 계산기로 알아보기. 네. 요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 거의 규제를 상위 10% 수준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를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요 정도만 알아보셔도 분명히 집 살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몇천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막 맞습니다. 5천, 뭐 1억 이 정도면 정말 지역과 아파트 상품이 달라지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연봉 6,800개 안 되는데 1억 5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더 받을 수 있는 여력들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또 전략이 바뀌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회초년생 분들이 사실 사회초년생 뭐 취직하자마자 갑자기 20억짜리 아파트 사고 싶다 이런 분도 어차피 별로 없어요. 다들 이제 내 집 마련 그나마 뭐 수도권에 내 집 마련 하나만 내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서울 외곽으로도 많이 집을 사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억 이하 아파트를 컨택도 많이 하시는데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6억 이하 아파트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뭐 대출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5억, 6억 이 수치가 작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사회초년생한테. 그러다 보니까 아 몰라 어쨌든 간에 나는 5억, 6억짜리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아닙니다. 6억 이하 아파트면 사회초년생 분들이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대출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이 보금자리론이라는 건 주택담보대출이긴 한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예, 이름 그래서- 자체가 일단 보금자리론이잖아.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정부의 상품이다 보니까 이 정부가 왜 상품을 만들겠어요? 네. 예. 이 민간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대출을 해드리기 위해서 상품을 만든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살짝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6억 이하 아파트를 살 때 LTV가 70%까지 가능한데 중요한 건 LTV 70%뭐 한도가 3억 6천에서 4억 2천 생애 최초면 4억 2천 네. 이런 식으로 쭉 읽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요 아파트는 요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은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50년이 가능합니다. 50년이요? 네네. 그러면 이거 n분의 1 하게 되면은 야. 네, 원리금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네. 아직까지 50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분할 상환 조건 중에 체증식 분할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도 그 체증식 분할 상환은 마치 내가 한 10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서 대출을 활용하는 것 같은 분할 상환 방식이에요. 내가 제일 필요한 거. 좀 간절히 원하는 거. 근데 저희는 안 네네. 되는 것도 원리금 같이 까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자만 내고 쓰고 싶은데 그 사회초년생들은 가뜩이나 원금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너무 그렇죠, 크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너무 적절한 것이죠. 또 돈 많이 네네. 벌면 나중에 많이 까. 뭐 이런 거. 네네, 지금은 일단 맞습니다. 이자만 내고. 맞습니다. 야, 네네. 정말 좋은 정책이네요. 네. 예. 그래서 거의 10년까지 내야 하는 원리금이 거의 이자 부분에 머무르고 있고 10년이 지나도 원금 상환분이 잡히긴 하는데 네. 그게 10만 원, 20만 원 수준이에요. 괜찮죠? 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 네네.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이 만 40세 미만이시면 이런 체제식 분할까지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원리금 부담이 굉장히 없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네. DSR 미적용이에요. 제가 아까 계산해드린 게 DSR이에요. DSR을 안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LTV만 하는 거예요? 네, LTV랑 DTI만 봅니다. DTI. DTI만 네네. 해도 뭐 네네. 주단 데만 따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네. 어. 근데 DTI 조건을 잠깐 보면 예. 아까 DSR은 40% 50%라고 했잖아요. 예. DTI는 60%예요. 아, 그러니까 DTI는 조금 60%만 안 넣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10% 20%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까 계산해서 보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심지어 이 DTI는 이 DSR보다 수치가 원래 작게 나오게 설계되어 있어요. 예, 아주 딥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원래 DSR보다 수치도 작게 나오는데 넘지 말아야 될 그 선도 훨씬 높아. 그러다 보니까 DTI는 웬만한 사람들 다 통과해요. 웬만하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득이 적더라도 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소득이 3,500이라도 네. 내가 대출 4억 2천 받는데 4억 2천이 멀쩡하게 다 나옵니다. 오. 소득이 3,500인데. 와. 네. 받고자 하면은 그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네네.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은 실제로 제 수강생이 작년에 보금자리론으로 현금 5천만 원 갖고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겠네. 네. 왜냐면은 현금 5천만 원에 보금자리론 최대한 받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받고 나서 내가 전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전입을 한 다음에 그 전입 의무를 해결하고 나면 세를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입하고 나면은 이 전입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입자 드리는
있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 거주 기간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이 바로 없어요. 나와도 돼? 네네. 속된 말로? 맞습니다. 네네. 야, 이 대박이네 이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현금 5천만 원에 네. 그리고 대출 3억 5천, 예. 그리고 보증금을 만약에 5천만 원을 받았다. 네. 그러면은 벌써 돈이 4억 5천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4억 5천짜리 집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대박이네. 네, 현금 5천만 있어도. 네, 이런 식으로 자금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야, 그럼 경기도 인천에선 다 되겠는데? 거의 다 살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제가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거의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사신 분 중에서는 이제 막 저희 열성 팬이 되셔서 안될 수가 없는데.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잘한 게 없고 그냥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뿐인데 예. 실제로 그렇게 강력한 상품이다. 혹시 네네. 금리도 더 낮아요? 금리도 지금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낮아요. 3.75, 3.85. 천하무적 뭐 그러네. 네네. 뭐 진짜. 그래서 대박이네. 저 걱정돼요, 빠신 게. 야. 요거 만약에 규제가 생기면은 예. 지금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요거 규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규제 안 들어왔죠. 네네. 그래가지고 규제하면은 내년에 표 뽑아주지 맙시다.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건들면 안 되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건데. 맞습니다. 이번 예. 정부에서 제일 소중하게 다루는 층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회 초년생들은 지켜줍시다 우리. 예. 네네. 내집마련을 하게 되면 그게 주택 안정이고 부동산 안정이지. 그렇죠. 이들이 불안하면 안 되니까. 이건 건들지 맞습니다. 맙시다. 소나무이님 들어오셨어? 네네. 한분님 대출책 너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왔다 가셨거든요. 아, 네네. 아, 소희님. 분단끼리는 통하는구나. 아유, 예.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6억 이하 하신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셔라. 네. 예, 요 포인트만 얻어가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봉이 높아서 나는 6억 초과 아파트를 살 거야. 또는 6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금자리론 요건 보면은 한 가지 아쉬운 게 연봉이 너무 높으면 보금자리론을 못 써요. 그래서 부부 합산 연봉이 얼마까지? 칠- 높은 게 얼마야? 기본이 네. 7천인데 네. 신혼부부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거든요. 아,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까지 8,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혼인신고까지 했어. 네. 그런데 만약에 연봉이 5,000이야. 그럼 1억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아쉽게도 보금자리론을 못 써요. 아. 네. 근데 그런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뭐야 이거 안 되네. 결국 안 되는 거야. 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 스텝 한번 검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린 네. 길이 나올 때까지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길은 다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스텝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너무 좋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께서는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일단은 결국에는 보금자리로는 DSR 안 받지만 네.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보금자리로 활용 못 하니까 DSR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분들께서 대출 전략을 짜실 때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셔서 대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한번 화중님께 한번 요거 문제를 드려볼게요. 네. 요 남편분이 연봉이 3천이고 신용대출 3천인 거예요. 네. 두 분 혼인신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분께서는 연봉 7천, 신용대출 3천. 그럼 두 분 합산하면 연봉 1억이니까 예. 보금자리로는 못 쓰죠. 예. 그러네. 그러면은 그 이분들께서 대출을 지금 뭐 일부러 구체적인 수치는 안 넣었어요. 예. 예,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분들께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상급지로 가고 싶으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누구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 혹시 누가 받는 게 유리하신 것 같습니까? 유리한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연봉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게 낫지. 이제 조건만 맞으면. 네네, 배우자분 뭐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남편분께서 받는 게 유리하십니다. 아 진짜요? 네네. 아, 그 정책 대출 때문에? 네네. 왜냐면은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어차피 네.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네. 요 연봉도 합쳐지고 신용대출도 합쳐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부 합산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은 남편으로 받던 배우자로 받던 어차피 DSR 수치가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네네. 어차피 남편이 받든 배우자도 받든 나오는 주택담보대출 양이 똑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주택담보대출도 활용하고 네. 신용대출도 활용하면 좋잖아요. 예. 근데 남편분 보세요. 신용대출 추가로 나오나요? 안 되겠네. 안 나오죠. 이미 다 받은 거네. 그렇죠. 네네. 아. 그래서 둘이 혼인신고했을 때 오히려 소득 낮은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소득 높은 사람은 신용대출 여유가 있잖아요. 그분은 신용대출까지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게 컨설팅이구나.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컨설팅이에요. 네. 진짜 모든 조합을 다 조합해 갖고 제일 합리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조건을 찾잖아요. 맞습니다. 야, 네네. 최고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은 대출이 요만큼밖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무려 4천만 원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아지는 거죠. 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육아 휴직을 하면 그것도 연봉으로 치는 거예요? 휴직하면?
네, 육아휴직 중에는 예. 휴직 전 소득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전 소득을. 네네. 그래서 휴직 전에 딱 휴직하는 그 기점에 그 직전 연도 원청 진수 영수증 양상 소득이나 아니면 휴직 딱 그 시점에 최근 12개월치 급여 둘 중에 유리한 걸로 쓸 수 있어요. 혹시 네네. 휴직을 한 거는 퇴직으로 안 쳐주나요? 네네. 그러니까 휴직은 재직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정치자금 대출이 넘어가면은 네네. 한 명이 월급 안 들어오니까 네네. 그 안 들어오는 걸 안 쳐주냐 이거지. 네네. 휴직 이후는 아직 재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된답니다. 네. 저번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 대기업은 아니고 네. 좀 이렇게 대표님과 말이 통하는 분들은 살짝 취직. 네, 이게 휴직할 때 그냥 휴직해서 어쨌든 간에 급여 조금씩 나오는 거 네. 요거는 그냥 프리랜서 급여로 처리해달라. 그치. 사대보험 잠깐 끊어주고 네. 이러면은 연봉이 갑자기 그만큼 쑥 줄어들죠. 네, 그러면서 뭐 디딤돌 대출 보금자 자리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더라고요. 알바 월급은 소득으로 안 치는구나. 네네.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으로 안 치니까. 사대보 안 나가도 되냐. 네네네. 그것도 방법이네. 네, 이것도 하나의 역시. 컨설팅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아는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 네. 왜 읽어야 되는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작은 계획을 짜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자분들께서 요즘에 되게 슬프세요.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이런 분들은 소득 증빙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대출 받을 때 소득을 무슨 소득으로 보냐면 이게 대출 소득 규정입니다. 이 보금자리론에 나온 소득 규정을 일반 금융기관들이 그대로 따라야 해요. 네. 대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금자리론의 소득 규정을 보면 다른 거 잠깐 빼고 이게 글씨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해칠 수 있으니까 가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네네. 그래서 사업자분들을 보면은 네. 일단 최근 2개년 소득을 봐주겠다. 최근 2개년 소득 중에 이제 유리한 걸로 봐주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근데 문제는 그 소득 서류를 받는 게 소득 금액 증명원, 줄여서 소금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소득 금액 증명원상 세후, 이게 세후 엄밀히 말하면 비용 처리 후거든요. 비용 처리 후 소득을 적용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네. 매출이 2억이신 분들이 비용 처리 열심히 하다 보면 소득이 얼마까지 신고가 되냐면 막 500만 원 이렇게 신고가 되기도 해요. 뭐 마이너스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이너스도 나오고. 네, 그런 분들은 분들이니까. 은행에 갔을 때 네. 고객님의 소득은 연봉 5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출을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의 받기가 힘들어지죠. 네. 예, 근데 이런 분들께서 많이 좌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낮게 나오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께서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네.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규정상 길이 하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모르시는데 추정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추정소득. 네네. 은행에서는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지금 뭐 매출도 많이 내고 있고 그 신용카드로 가처분 소득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연봉이 500만 원으로 잡히는 건 말이 안 된다. 네네. 이런 분은 추정소득이라는 걸 적용해서 실제로 이 추정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하고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인정해 주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추정소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추정소득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그 신용카드 사용액 뭐 곱하기 2 정도 그쵸. 나온다. 예,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곱하기 2. 네, 그게 바로 추정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추정소득을 누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냐? 네. 네. 일단은 은행에서 사업자는 무조건 이 세후소득을 봐준다고 했죠. 네. 근데 지금 이분은 추정소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추정소득을 적용하려면 요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부부 합산해서. 네. 그래서 사업소득이 굉장히 비정상으로 적게 나오는 사람만 추정소득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 기준이 2,400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추정소득을 못 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3,237만 원으로 인정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추정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2,400 이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추정소득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그렇죠. 최근 12개월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쫙 받아가지고 그게 만약에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곱하기 2 정도 약입니다. 약 정확하진 않고 네. 한 곱하기 2 정도까지는 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좋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사업소득이 500만 원으로 찍혀 있었다. 그럼 그걸로 좌절하고 끝이 아니고요. 이분께서는 저는 추정소득으로 봐주세요. 제가 최근 12개월치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매월 300만 원, 총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곱하기 2 하면 7,200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대 한도가 5천까지라고 했으니까 5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5천만 원 소득이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죠. 5천만 원 소득이면 4억 정도까지 4억에 가깝게 대출 나옵니다. 네, DSR상. 그래서 이게 포기할 게 아니란 소리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현금 흐름이 좀 된다. 현금 흐름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그래도 사업해서 돈 좀 벌고 있다. 다만 신고가 지금 소득이 굉장히 낮게 신고돼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신용카드 사용 기금액으로 소득을 대처한다. 네네네. 그러면 네. 명품백을 하나 사. 네네. 평소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네네. 카드로. 인정해줘요? 네네. 그것도 인정해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아내한테 명품백 하나 사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설명드리냐면 네. 이 추정소득을 사용할 수 있으신 분은 네. 뭐 어차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판단하는 거라면 네. 이참에 뭐 만약에 가족 그 친척분들께서 네. 가전 살 게 있다. 네. 가전 내 카드로 사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이참에 선물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네네. 아무튼 방법은 찾아라. 예. 맞습니다. 예. 합법적인 것들로.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걸로. 자, 그리고 추정소득이 적용 가능한 경우가 부부합산 소득이 2,400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 또는 피부양자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주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부분들께서는 다 이제 남편분께서 만약에 외벌이를 하고 계시다 치면 또는 뭐 남자분께서 이제 주부이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따로 돈을 벌고 있으신 분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려면 소득이 없다는 게 증빙돼야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본인 신용카드에서 매월 200만 원씩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소득이 사실은 있는 사람이네 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추정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남편분께서 이미 DSR이 꽉 차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신용대출을 많이 써가지고 이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돈을 벌지 않는 배우자분이 계시다. 네. 라고 하면은 배우자의 소득이 5천만 원까지 인정되어 아직까지도 배우자 명의로만 대출을 받았을 때 4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이 부분은 살짝 어려운가요? 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도 전부 다 책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아는 만큼 네네.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이고요. 아무튼 방법이 있습니다. 추정 소득이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직업이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은 월 소득액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이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근로도 하고 어디 회사에 다니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업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소득을 어떻게 인정받는 것이냐 근로소득만 인정되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는데 네. 그게 아니고 소득은 만약에 둘 다 있으면 이렇게 인정됩니다. 아, 그럼요. 네. 세금을 다 내는 건데. 맞습니다. 예, 인정받아야지. 세금도 내고 있는 거니까. 4대봉도 낼 수도 있고 이건 다 해야지.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은 세전 소득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받는 총 급여의 그 딱 찍히는 액수가 아니고 네, 4대 보험 깎기 전 네, 세전 급여입니다. 세전 급여 플러스 사업소득으로는 세후소득 요거 두 개를 합산해서 증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네. 뭐 앞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될 것이니 나는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올려놓고 싶어. 이러신 직장인분들은 이제 부업을 꼭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어차피 지금 당장 집을 못 산다고 책이요. 네. 뭐 결론적으로 집을 못 사는 결론이 났어. 네. 근데 그런 분들께서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업으로 어떻게든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려놓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착안해서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연봉 낮은 직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분명히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 아파트 살 때 나도 살 수 있는 그 상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나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월급 다니시면서 네네. 고시원한다. 뭐 그런 분들이시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비용 처리 후 소득이 전부 다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쉬지 않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아는 만큼 네.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에 정말 극히 일부분만 말씀드렸는데도 네.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느낌이 막 뿌듯해. 배가 불러요 막. 와. 너무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네. 몇 글자 감히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 네. 요즘 상당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단정을 짓고 이제 대출 안 되지? 지금 집 살 때 대출이 나와? 이 지인들이 실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대출 이렇게 강화된다고 하니까. 네. 제 이름이 이동경인데 동영아 나는 집 못 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와봐. 일단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대출 규정이란 게 네. 제가 이제 규정을 전부 다 해석해서 넣어놨지만 네. 대출 규정은 열거식이에요. 열거식. 열거식. 그러다 보니까 열거되지 않은 내용은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열거되지 않은 내용은 아직까지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틈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내용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열거된 내용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규제나 규정을 봐야 돼요. 근데 혼자 보시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 책과 저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거된 내용을 보고 나면 틈새가 보이고 그러면은 대출 전략을 도출할 수가 있더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일을 해결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판단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되게 아쉬운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알아보고 판단하면 후회하지 않거든요. 근데 알아보지 않고 에이 안 되겠지 판단하면 무조건 후회해요. 100%.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발 근데 알아보고 논리적으로 결정하면 후회하지 않으니까 네. 안 하셔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고 안 사도 괜찮아요. 그런데 최소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만든 책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 강의 미니 강의였었죠. 이 강의를 1시간 가까이 했는데 들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디테일하고 꼼꼼한 줄 아시겠죠. 대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디테일하고 꼼꼼해야지 성공을 하는데 이 하루한보 이동영 대표님이 성공한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책의 문구대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1주택자 사업자까지 모두 챙기는 대출 전략이 정말 노하우가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전에도 뭐 방송했을 때도 대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모든 부동산 얘기하면서 대출 얘기를 안 한 경우가 없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뭐 세금도 얘기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공급 얘기하고 있지만 뭐 대부분 다 사람들이 실감 못 하고 있고 대출 얼마나 또 쥐어짤까, 대출 얼마나 또 규제를 할까 이것만 지금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이야말로 지금 대출 문제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최대한으로 좀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담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책이 좋고요. 제가 이틀 만에 다 읽었었고요. 책 내용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대출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건 나온 게가 있고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대출만큼은 이 책을 읽고 그리고 뭐 세무사든 그리고 대출 상담사든 은행이든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든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여기 지금 구매 링크 채팅창 밑에 영상 밑에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이면 예스14나 교보문고에 한번 좀 힘을 몰아주도록 합시다. 예,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상담 받으려면은 블로그로 가면 되나요? 네네. 블로그에도 이렇게 뭐 대출 상담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 네네. 제가 스레드도 활동하고 뭐 인스타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 한 보라고 검색하시면 네. 전부 다 그 링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SNS에다가 하루 한보님이라고 이제 하루 한보라고 검색하면은 아마 연락처들이 있을 테니까요. 뭐 그거 통해서 아마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요. 특히 젊은 분들은 꼭 이런 좀 대출 분들을 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들은 대출을 받아봤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려고 할 텐데 집을 안 사보신 분들이나 대출을 많이 안 받아보신 분들은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측면으로 너무 좋은 오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크게 해서 크게 보여줘야지. 예, 이 책입니다. 아는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이고요. 지금 바로 구매하셔갖고요. 예, 좋습니다. 이분 바로 하루한보 이동영 대표님이십니다. 이 책을 사보시면 이분의 진가를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로그라든지 기타 SNS에서도 많이 찾아보시고 콘텐츠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을 넘도록 꽉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세부터 내 집 마련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투자 특처까지 대출의 모든 것이 남겨져 있는 아는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 이 영상은 계속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이 설명하신 것들을 듣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바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상담받아 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하시고. 네네네.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사실은 절대적인 시간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진 않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어요.
네, 1년 동안. 네. 왜냐면 그 안에 규제가 바뀌니까 밤새 책을 써놓고 규제가 바뀌면은 다시 쓰고 또 규제 바뀌면 다시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한 책은 최소한 한 책은 이 규제를 전부 다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포기하지 않고 또 밤새고 또 밤새면서 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아무래도 퀄리티는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대출 전반적으로 알게 되시고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제가 저축은행에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네, 그분들께 대출해드리는 역할이었어요. 되게 신기한 게 돈이 있으신 분들이 대출을 엄청 좋아하세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100억짜리 건물 짓는데 현금 50억 있으신 분이 50억만 대출 받는 게 아니고 80억, 90억 대출 받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분은 이렇게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계속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렇죠.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또 다른 기회를 잡게 되는데 그 기회는 단순히 몇 억짜리가 아니라 몇십억짜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출을 한없이 나쁘게만 보면은 진짜 무슨 대출 받아서 망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측에서는 특히 부자분들은 이 대출을 진짜 부의 도구라고 활용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지만 차근차근히 대출에 대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부의 지름길로 가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된 김에 저를 많이 검색해 주시고 저도 계속 대출 연구하거든요. 네. 같이 연구해 나가면서 대출로 부자 되는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모셔도 되겠죠? 물론입니다. 대출 네.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해안을 좀 듣도록 하고요. 네네. 또 왜냐면은 또 들어야 되니까 궁금하니까. 그 전에 이 책을 읽고 또 방송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는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 저도 책을 읽고 방송을 들었더니 너무 좋네요. 훨씬 더 책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부터 아무튼 사업자 대출까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 책 지금 바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한 번님의 콘텐츠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 꼭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